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판구조론,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6주차가 되었네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간에 걸쳐서 계속 환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화산과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또 피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특히 몇 년 전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큰 쓰나미가 발생했죠. 그 쓰나미 결과로 동일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결코 자유롭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쓰나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지진이나 백두산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러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과 화산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 볼까 합니다. 지진과 화산은 지구의 내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피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없는 지구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진과 화산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진과 화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자연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유명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방대한 규모의 자연사라고 하는 책을 편집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탈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의 화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화산에 접근했다가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사망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의 대재앙은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밀어닥친 용암이 도시를 순식간에 덮음으로써 고대의 모든 문명이 사라져버렸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덮인 결과 이후에 발굴 작업에 의해서 당시 사회상이 그대로 밝혀지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화산이나 지진의 결과 입은 많은 피해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경우는 단순히 그 인근 지역에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화산 폭발이 뽑아낸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퍼짐으로써 그것이 수년간 지구 대기를 덮고 그로 인해서 태양빛의 차단 결과 지구 기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했던 그러한 화산이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1도 정도 떨어뜨린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화산과 지진은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화산과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백두산이 실제로 역사상 고려시대에 분출했던 기록을 갖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것은 휴화산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결코 휴화산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폭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산과 지진 현상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판구조론의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구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게너의 대륙이동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12년에 베게너라고 하는 독일의 기후학자가 있었습니다. 대륙이동설을 제시를 했어요.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표류한다는 얘기인데요. 대륙이 해양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베게너는 전문적인 지질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상학적 연구를 위한 답사 활동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본을 보다가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도나 지구본이 있으면 살펴보십시오.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지역의 해안을 보면 아프리카의 서해안 지역에 집어넣었을 때 잘 들어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은 이렇게 엄폭하게 들어가 있죠. 브라질 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각그림 맞추기 같은 그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생각이었겠지만 베게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두 지역 간의 어떤 지질적 연관성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두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석 생물상으로도 그 지역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암석상으로 볼 때도 암석학적으로도 유사한 암석상과 지질구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가 지금은 갈라져서 별개의 대륙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베게너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 대륙들이 어떤 식으로 짜맞춰져서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2억 2,500만 년 전에 존재하였던 판게아 대륙을 생각해냅니다. 초대륙이라고도 불리는 이 판게아 대륙은 모든 현존하는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존재했던 대륙이었습니다. 그것이 2억 2,500만 년을 거치면서 갈라지고 움직여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당시 지질학자들은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상력의 산물이며 지질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가서 결국엔 베게너의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근거는 해저 지형의 탐사에서 나왔습니다. 해저 지형을 탐사해 본 결과 특히 이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깊이 있게 패여 있는 대규모의 해저 산맥이 있습니다. 해저 산맥의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탐사선들이 그 지역을 암석의 연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특이하게도 암석의 연대가 해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이가 젊고요. 해령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점점 암석의 연대가 더 오래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늙은 암석일수록 바깥쪽에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층 속에서 지자기장이 남긴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측정해 보게 되는데 지자기 역전층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대칭적으로 분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자기 역전층이 뭐냐 하면 긴 지구의 역사상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뒤바뀐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는 북극과 남극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용암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그 안에 철과 같은 자석의 반응을 보이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배열이 돼요. 그죠? 자석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배열이 되는데 그 배열된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이 N극인지 어느 쪽이 S극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뒤바뀜에 따라서 N극과 S극이 지구에서 뒤바뀜에 따라서 배열되는 게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뒤바뀌겠죠. 천연 자석 성분들이 용암 속에 들어있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배열이 될 겁니다. 근데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그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대칭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배열됐던 곳, 반대로 배열된 곳, 또 이렇게 배열된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해령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해령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서 계속 서서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칭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령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해구, 메리아나 해구에 와서 저 해저 밑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대한 하나의 판이 일본 해구와 메리아나 해구에서 유라시아 판 밑으로 섭입이 되고 있는 거죠. 판이 사라지는 곳이 해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 내 해저 지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가설하에 전 지구적인 탐사를 해본 결과 판의 경계들이 발견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10여 개의 판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그 판들은 크고 작은 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지구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유라시아 판이 지금 이렇게 여기 있죠? 그죠? 유라시아 판이. 그래서 유라시안 플레이트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제 태평양 판이 여기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퍼시픽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커다란 태평양 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대서양 중앙해령은 여기 있네요. 대서양 중앙해령은 하나의 판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이 남아메리카 판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쪽 편이 북아메리카 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판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판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또 작은 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이렇게 있고요. 인도 대륙을 포함하는 이 거대한 판들이 이렇게 있고요. 몇몇 작은 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스카 판이라든지 코코스 판이라든지 이런 작은 판들이 여기저기 있고 이 아래쪽은 남극 판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서 마치 거대한 판처럼 보이지만 남극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판들이요. 이런 식으로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지각을 포함하고요. 멘틀의 상층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멘틀 상부와 하부가 있는데 하부는 좀 딱딱해가지고요. 암석권 혹은 암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멘틀 하부는 좀 더 말랑말랑해가지고요.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약권. 그래서 말랑말랑한 멘틀 하부 위에 딱딱한 멘틀 상부와 지각이 같이 얹혀져 있는 모양이고 판이 멘틀에서 표류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부분이 표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이 이동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멘틀 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틀이 서서히 대류에 의해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세포를 형성하거든요.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 바로 해령입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는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열을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마그마들이 많이 형성되고요. 해령에서부터 그 새로 형성된 지각들이 해령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들을 양쪽으로 밀치어 주기 때문에 판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 갈라진 틈에 새로운 지각들이 채워지는 형태로 해서 판들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나가던 판이 이쪽에 오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또 형성되는 곳이 있겠죠. 그죠? 멘틀 대류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쪽 대류에 의해서 끌려온 판과 이쪽 대류에 의해서 끌려온 판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충돌을 하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 바로 인도 대륙하고 위쪽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는 형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히말라야 산맥이 습곡산맥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양쪽 다 대륙판이기 때문에 대륙판은 둘 다 가볍잖아요. 밀도가 낮은 그러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것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요. 서로 밀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습곡산맥이 만들어지죠. 반면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가령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면은요, 가벼운 대륙판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해양판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판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쪽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메리아나 해구 같은 필리핀 근처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이 섭입되어 들어가는 곳에서는 여기 빨간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처럼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고. 일본이 그래서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화산과 지진이 많습니다. 판과 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마찰에 의해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것이 화산 폭발이나 혹은 판의 마찰 과정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인도양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쓰나미는 이쪽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역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그 경계 지점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바다 밑에서 발생한 지진은 바닷물을 흔들어 놓아가지고 거대한 쓰나미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구 표면이 이런 식의 여러 개의 판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판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 가운데 충돌하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지진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진의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공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공적 원인은 인공지진이니까 크게 주목을 안 해도 되겠지만 가령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죠? 지하에서 실험을 하니까 땅을 흔들어 놓아가지고 인공지진이 발생합니다. 광산에서도요. 깊숙하게 갱도를 파고 거기서 화약을 폭발시켜가지고 새로운 갱도를 확보하고 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역시 인공적 지진이 발생합니다.
어느 곳에 지진이 발생하면은요, 그 먼 곳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서 그 땅의 흔들림을 민감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한 지구 지역에 발생한 큰 지진의 경우에는 지구 반대편에서까지도 그 지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지진들이 그러한데요. 자연적 지진은 판경계면에서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해양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멘틀, 대류에 의해 가지고 해양판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평양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편에 지금 이제 대륙지각이 있습니다. 대륙지각 밑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양지각이 섭입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섭입되다 보면 이 지역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게 되겠죠. 판가판이 충돌하면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면서 점점점 찍은 곳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는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화산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천발 지진이 발생하죠. 천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얕은 지진을 말합니다. 이쪽에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지하 깊숙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층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예.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지층이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찍어 누르는, 원래는 하나의 지층이었겠죠. 찍어 누르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지층이 끊어지면서 하나의 지층은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지층은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지층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 단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그때 이제 축적되었던 변형력이 서로 꽉 찍어 누르니까 이게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것이 팍 깨어지면서 단층이 일어나면서 땅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자연 화산 폭발이 있죠. 그래서 땅 속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형성되어서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화산 폭발인데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역시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바다 밑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단순히 땅을 흔드는 진동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대규모의 해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쓰나미인데요. 그렇다면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볼까요? 유명한 지진이 있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관측된 경우가 190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1978년부터 1997년 말까지 연평균 19회 정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이제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은 규모 5 이상인데요. 지진 규모 5 이상이 8 내지 10년에 1회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판과 판의 경계, 즉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일본 해구 지역에서 우리는 약간 떨어져 있죠. 일본에 비해서 피해가 적긴 하지만 점점 그 해양판이 대륙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나라 밑에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이 흔들리고 그 결과 기물들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든지 또는 기물들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도로가 찢어지면서 자동차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많은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가스 파이프가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식의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나미의 경우에는요, 다른 말로 지진해일이라고 하는데요. 쓰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밑바닥에서 해저 지형에서 대규모의 지진이나 화산에 의해서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물로 그 충격파가 전달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발생했던 곳에서는 별로 파고가 높지 않습니다. 좀 먼 바다에서는 파고가 높지 않고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파동이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은요, 점점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즉, 파고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거의 바닷물이 약간만 높아지는 정도로 이렇게 오다가요, 갑자기 해안 근처로 오게 되면 이게 얕아지잖아요. 바다의 깊이가. 그러면 이렇게 오던 파가 결국에는 파고를 높여놓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를 얘기할 때요, 이렇게 파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잔잔할 때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거리, 요 높이 차이, 요거를 진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폭. 진폭 아시겠죠? 파도의 진폭은 평형선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혹은 가장 높아졌을 때 이 차이가 같은 법인데요. 진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진폭의 2배가 되겠죠? 파도의 가장 높은 점에서 파도의 가장 낮은 점까지의 그 높이 차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파고는 진폭의 2배인 법인데 가끔 우리가 혼돈해서 그 용어를 쓰긴 하지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물론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낮은 점까지 그 다음에 이 거리하고도 같습니다. 양쪽 다 파장이고요. 바다에서는 파장이 긴 파도도 형성되고요. 짧은 파도도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의 경우는 파장이 길죠. 그래서 이 쓰나미가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갑자기 진폭이 커지면서 연근의 지역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나미 최대 피해 국가는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해안에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는요, 황해는요, 평균 깊이 50m, 상당히 얕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요, 바닥이 보일 정도죠. 하지만 동해 바다의 경우에는 수심이 몇천 미터 이를 정도로 깊습니다. 깊은 곳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이 분포해 있는 곳이 동해예요. 그 해저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훨씬 규모가 큰 그러한 파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나미의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요. 칠레 해안에서 예를 들어 쓰나미가 처음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태평양의 칠레 쪽에 발생했으면 그것이 호놀룰루까지 이르는데 실제로 관측된 것입니다. 13분 5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엄청나게 빠른 속력입니다. 지진파가 도착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진파가 도착하는 데는 13분 52초.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쓰나미의 경우는 좀 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니까요. 좀 느리거든요. 15시간 29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나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달을 하니까요.
충분히 먼 곳에서 발생한다면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쓰나미에 대해서는 이제 경보 체제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가 됩니다. 쓰나미는 경보 체제를 만들어서 잘 대피한다면 대피할 시간은 충분하다. 물론 동해처럼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요,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나라 동해안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상 체제로 TV나 방송을 통해서 혹은 휴대전화 같은 걸 통해서 신속 보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해안지대에 있는 사람들 빨리 대피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진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은 길어야 1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강한 진동을 느끼게 되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불과 한 15초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강한 진동의 경우에. 멀리 대피하려고 할 필요 없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화성 물질인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석유골로 같은 것은 사용하거나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쓸데없이 전기 플러그를 뺀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필요 없죠. 스파크가 발생하니까요. 평소 지진의 특성을 숙지하고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 지진으로 인해서 우선 통화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까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가족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비상시 전화가 연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협조하는 측면에서 좀 참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발견했다면 주변에 다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또한 여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번 지진이 발생하면 끝이 아니라 좀 있으면 다시 작은 또 지진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리가 다음 지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실내에서 지진을 만났다면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먼저 화재 예방과 진압 필요합니다. 가스, 수도, 전선을 점검하고 파손되었다면 밸브를 잠가야 되겠습니다. 가스가 샌다면 문을 활짝 열어서 즉시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게 하시고 현장을 떠나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화재가 발견되면 연기가 바닥에 자욱하게 깔려있을 때에는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요. 바닥에서부터 20cm 정도까지는 공기가 남아있으므로 바닥 가까이에 납작 엎드려 자세를 취한다면 호흡이 좀 더 원활합니다. 만약에 불이 발생해서 2층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면 이불이나 이온화 담요, 방석 같은 것들 그런 걸 낙하 지점에 미리 떨어뜨려 놓고 그 위로 뛰어내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이리저리 도망치지 말고 담요로 몸을 감싸거나 방바닥이나 바른바닥에 들어누워 뒹굴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손으로 두들겨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동반되는 가옥의 붕괴 같은 그런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흔들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상 밑이나 화장실과 같은 그런 곳으로 피난을 해서 물체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진동이 완화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화재 예방 조치나 화재 대응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피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쓰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대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물론 높은 지대가 없다면 높은 건물로라도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그 건물은 좀 튼튼한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쓰나미 특보가 발표되면 수영이나 보트 놀이나 낚시, 야영 등은 즉시 중지해야 하며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은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바깥에서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는
해안 지역이 더 위험하다라고 했죠. 먼 바다 쪽은 약간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정도일 수 있지만 해안에서는 진폭이 커지면서 큰 진동이 발생하고 배가 육지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 내의 선박도 먼 바다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나 비상구호 키트 같은 것을 가지고 대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서 지진의 경우에 잠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흔히들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지진 설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 지진을 견디는 설계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층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 설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층 이상의 건물, 예를 들어 10m 이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내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일정한 면적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장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겠죠. 단독주택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보다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가 건물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내진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나 화산 폭발, 자연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쓰나미의 경우에 경보체제가 중요합니다. 긴급한 대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겠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피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좀 그런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민방위 훈련 하던 날은 정말 훈련을 철저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진 대피 훈련, 쓰나미 대피 훈련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적 차원에서는요, 긴급 구호 키트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준비해 놓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라디오 키트나 의약품, 그리고 비상구호, 식량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간단한 대피 키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비상 상황에서 그거를 즉시 들고 나가서 가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판구조론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진과 화산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가정의 안전을 항상 잘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특별히 북한에 있는 백두산의 경우가 이제 우려되는 곳인데요. 최근에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긴급성 제보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고려시대에 발생했던 그러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우리가 백두산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저도 백두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중국, 북한, 한국이 연합된 연구팀을 조성을 해서
백두산에 대한 철저한 답사와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 물론 일본 팀도 합류할 수 있겠네요.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수행을 함으로써 만약에 폭발의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만큼 백두산이 폭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유념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